이번 시간에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원산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대무역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산지 제도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탄생 배경을 보게 되면, 대무역법에서는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그 목적은 바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의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불이익, 그런 것들, 그리고 유통 과정의 혼란을 이제 막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도입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산지 대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 있고, 원산지 확인 대상 물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하지 못하면 통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무역 거래상에서 어떤 편입관세, 저율의 어떤 관세를 적용하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국가로 하여금 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관세를 면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그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그러한 제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원산지 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 물품의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우리나라 물품이 이제 해외로 수출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수출 원산 표시는 Made in Korea로 한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 공용어인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일부는 메이드 인 서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칭에서 정확한 그 명칭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우리나라에서 환적, 분할, 재포장, 라벨링 등의 단순한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중개무역에서 해당이 되는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 물품을 한국에서 이런 중개가 아니고 중개죠. 이렇게 중개무역을 이제 수행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는데, 이것을 보세 공장에서 어떤 그 10단위로 10개의 포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5개 단위로 이렇게 재포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포장 작업만 분할해가지고 포장 작업만 한 것이 되니까 이 제품의 성능에는 전혀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하거나 이제 재포장했는데,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렇게 붙여서 수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산 물건이 한국산 물건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면은 어떤 그 저급한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에 있는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대해서 대외적인 그 이미지에 상당히 그 큰 손상이 올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렇게 단순 작업, 재포장, 분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상표를 다시 이쪽에서 온 것을 상표가 상당히 조잡스럽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제품 성능에 대해서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 다음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수출 물품보다는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 원산지 표시를 훨씬 더 이제 강화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그래서 반드시 물품이 수입되어 왔는데 원산지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된 물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무역법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 그런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통관이 안 되게 되면 또
2강인가요? 3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그 일하시는 아줌마들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그 보세구역 내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에 이제 원산지 표시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엄청난 또 금전과 또 비용의 이제 손실이 초래되게 되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를 보면 이것을 설령 또 이행을 해가지고 국내로 들여왔다 하더라도 어떤 그 소비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령 중국산 마늘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통관을 하였지만 그것이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그것을 유통시킬 때는 국내산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표시를 안 해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이 오인을 해가지고 한국산으로 또 믿고 사입고 만든다든지 또는 소고기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수입 소고기를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한우로 또 둔갑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한우하고 또 수입소하고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먹는 음식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제품의 그 제조 기술이 현재 낮거나 또는 그 국가의 이미지가 우리 내국인에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의 그러한 업체 또는 그러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가능하면 그것을 표시를 안 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그 원산지를 표기를 잘 해가지고 고급 상품의 그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그 수입업자들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속성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원산지 표시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대형물법의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품이 있다. 외학 등용 원료 및 시설 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근데 결국은 외학 등용 원료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국인이 아니고 수출품에 적용되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외국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물품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물품의 최종 소비자는 누구인가?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그런 문제는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외국이라면, 국내가 아니고 그 외국이라면은 원산지 표시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그 유통 질서를 이제 확립시켜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외국이거나 외국 기업체 이럴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국내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 실수요자가 같을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내가 이민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삿짐을 한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결국 이삿짐을 붙인 사람이나 나나 그리고 동일한 인물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외부로 이것이 나가가지고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물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산지 표시를 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최종의 그 소비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만 딱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무상 송부되는 탁상품, 별상품 또는 외향지 휴대품, 어떤 미국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나보고 장사를 하라고 쓰는 게 아니고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나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 투입돼가지고 형체가 없어지는 거. 어떤 화학품 같은 거. 그죠? 어떤 물품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가루라든지 원료로 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이 공정에 투입돼가지고 전혀 그 생산지를 알 수 없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것이 다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판매도 아니고 판매나 또 임대 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및 시설 기자재.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물품 제조에서 사용될 기자재는 바로 공장 내에 설치가 돼가지고 그 해당 기업이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재니까 이것은 외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자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조 공장을 운영해서 어떤 물품을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시설 기자재를 도입을 한다면은 바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수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가 바로 나와서 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다음에 뭐 연구 개발용품 이런 것도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견본품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형 물품 이것도 역시 이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샘플이라든지 샘플을 일단 도입을 해가지고 수입을 하기 전에 샘플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실수요자가 나란 말이에요. 나라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견본품을 또 진열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 운송, 환적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물품. 이것도 역시 보세 구역을 통해서 국내 시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중개무역에 사용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역시 최종 소비자는 외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출 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이렇게 되는데, 재수출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축제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제조된 어떤 그 놀이기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축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물품은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물품, 그런 것들은 역시 원산지 표시를 할 이유가 없겠다.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재수되는 물품, 이거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될 때는 이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미 거기 제품에 찍혀 있잖아요. 그죠? 라벨에 찍혀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또 원산지 표시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 표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대형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에는 그 제품의 포장과 그리고 용기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한국말로 원산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원산지 중국 대신에 중국산, 중국산에서 이 산이라는 이 한국말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중국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made in China, made in America 이런 식으로 made in USA, 그 다음에 product of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제조됨에서 product of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품 제조회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그래서 회사만 적으면 안 되고, 주소만 적어서도 안 되고, 뉴욕, 그럼 어느 주소, 그리고 그 제조회사 이렇게 다 적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보통은 이제 국명만 이렇게 적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 물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주 깨알같이 작다든지 도저히 거기다가 이런 표시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나라 이름만 표기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술 종류에 있어서 브루드 인 프랑스, 또는 뭐 디스틸드 인 뭐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따르면 이제 브류드라는 것은 양조죠. 양조라는 것은 술을 이제 완전히 그 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액체로서 이제 병에 담은 것, 그것이 이제 양조가 되고, 말하는 술의 완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드시틀리는 이제 증류를 했다는 것이죠. 또 곡물에서 그것을 증류를 해가지고 술을 이렇게 정제해냈다. 그렇게 하면 이걸 드시틀리에서 이제 정제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증류라고 쓰게 되는데, 보통 그리고 위스키 같은 거 보면은 뭐 스카치 위스키, 뭐 몰트 위스키 해가지고 그 함량 몇 프로 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바로 그것이 증류 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치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물품이 이만한데 뭐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깨알같이 해서 뒤에 살짝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소비자가 그것을 오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또 판독할 수 있는 그런 활자체의 적절한 크기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제품 종류에 따라서 인쇄할 수도 있고 등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불로다가 이렇게 낙인을 팍 찍을 수도 있고, 가죽 같은 거, 그죠?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블루를 이렇게 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브랜드를 하게 되고, 몰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뭐 기타, 뭐 라벨을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다음에 박음질을 해가지고 이제 표시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뭐 목 뒤에 보면, 이렇게, 그죠? 상표가 있고 원산지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박음질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제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원산지 표시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근데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최종 소비자가 그 나라를 혼용할 우려가 없는 그럴 때는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것들은 이제 통칭해서 약칭으로 또 USA로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죠. 그죠? USA는 바로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소비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지 않고 USA로 해도 된다. 그러나 뭐 EU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Made in EU 그러면 이 유럽연합에 포함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 조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세트 물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화장품 세트다. 그래서 뭐 스킨이라든지 뭐 로션이라든지 자, 이러한 화장품의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화장품 세트 안에 뭐 립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게 5개의 물건,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들이 6개가 이렇게 이 안에 이제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바깥 포장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빼냈을 때, 이렇게, 어떤 뭐 스킨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킨 바깥에 이 포장지가 있겠죠? 이 안에서 이 바깥의 포장지에도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병 자체, 그죠? 이 병 자체에 보면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죠? 그 라벨에도 역시 그 원산지 표시를 다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 물품을 이제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 물품의 포장 용기에는 개별 용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포장재는 물론이거니와 용기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 세트가 들어왔는데 우선 랑콤이다. 그래서 랑콤 화장품 세트를 샀지만 이 안에 있는 구성품이 다른 무슨 뭐 화장품을 잘 모르는데 뭐 샤넬이라든지 그죠? 랑콤하고 샤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겉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개별 용기에도 전부 다 이 병이 있죠. 그죠? 병 밑에 보면 이 용기가 용기 밑에 보면 용기를 어디서 제작했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이 밑에다가 표시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트 물품이든 단일 물품이든 일단 그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으로 지정이 받으면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예외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일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의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품에 원액만 들어오고 원액을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급 병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 병에다가 국내 화장품을 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시 이 안에 내용물은 없지만은 이 병에도 그 용기가 어디서 제조되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또 옆에 또 라벨이 있으면은 이 화장품은 어디서 만들었고 용기는 어디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그런 용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이쑤시개라든지, 또는 뭐 종이컵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종이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낱개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종이컵이 쫙 들어가서 이렇게 수입되죠. 그래서 뭐 한 봉지에 뭐 이게 50개라든지, 또는 뭐 100개라든지, 이렇게 어떤 기본 단위로 해서 수입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한 번 먹고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깥에 하나만 그 원산지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자는 이 컵을 이렇게 마시지만 결국은 이것을 분류하거나 포장하거나 할 때는 이러한 단위로 수입이 되니까 이럴 때는 결국은 바깥에 이런 포장 단위, 최소 포장 단위에 바깥에 이렇게 원산지를 표기할 수도 있다. 그냥 뭐 이쑤시개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이쑤시개 그 자체에다가 원산지를 어떻게 표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쑤시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깥 통 최소 포장 단위가 되겠죠. 여기다가 원산지를 이제 표기할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식당 주인이 내가 아주 큰 식당을 하는데 식당 주인이 어떤 젓가락을 수입한다. 또는 뭐 이런 용기를 수입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것을 수입해 가지고 내가 그걸 직접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이제 그 용기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음에 포장 용기 등에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또 세부 사항이 있게 되는데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 아래와 다음 같은 그런 조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 물품의 포장, 용기 등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제품이 있게 되는데 요 안에 어떤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데 여기다가 요 안 제품에다가 원산지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바깥 포장에다가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다. 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죠? 요 라벨에도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산지 표시에서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그래서 뭐 당고공 같은 거 어떻습니까? 당고공에다가 어떻게 박음질을 해가지고 거기다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당구의 그 큐대가 부딪힐 때 아주 정밀한 정밀한 그 각도를 요구하게 되죠. 바로 그래서 원산지 표시에서 각도가 빗나가게 되면 오류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당구공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정밀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 콘택트 렌즈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콘택트 렌즈를 낀 사람은 이상하겠죠, 그죠? 바깥을 보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어떤 그 집적 회로 같은 거, 이런 것도 거의 뭐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에서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제 저하적인 경우,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귀금속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다가 원산지 표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흠집을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죠? 물품이 너무 작거나 정교해가지고 거기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실제 그 원가 수입보다 더 초과돼서 수입을 해봤자 큰 소득이 나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럴 때는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누, 칫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이 되겠는데, 비디오 테이프나 비누 같은 것도 이제 낱개로 보통 수입이 되고 또 낱개로 들어오는 것이 포장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비누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비누를 사용하려면 이것을 개봉해야 되잖아요. 개봉하게 되면 소비자가 이걸 보게 되죠. 라벨을 보게 되면 여기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판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포장지 하지 말고 제품에다 찍어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메이드인하고 뭐라 찍혔다면 비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몇 번 씻다 보면은 그것이 소비가 돼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원산지 표시가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것은 원산지 표시를 해도 큰 소용이 없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칫솔 같은 것을 물품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칫솔은 위생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봉돼 가지고 판매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포장에 밀봉된 상태로 그렇게 칫솔을 이제 팔게 되죠. 바로 그럴 경우에는 전체 단위 바깥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다. 직접 물품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공장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이런 거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조 공장에서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제조 공장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그 흔적도 없이 뭐 사라진다든지 용해라든지 또 분해가 돼가지고 아예 사라진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실수요자가 납품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뭐 자전거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자전거 제조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체 구성품의 일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죠. 바로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판정 제도에 있어 원산지 판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부분적으로 그 물품을 만든 국가를 원산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만든 국가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원산지 표시 국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생산 물품이라는 것은 개별 부품이 다 외국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부품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의 국가를 이제 원산지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완전 생산 물품이라고. 완전 생산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해당국에 한국에서 어떤 광물을 채취했다라든지 한국에서 뭐 쌀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출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한국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해국의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 이로부터 채취한 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번식을 시켰다. 그래서 크게 키워가지고 또 수출한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재료는 뭐죠? 원재료는 병아리죠, 그죠? 원재료는 병아리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료를 줘가지고 키워서 다른 좀 더 형질 변경을 가해서 번식을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이 원산지가 되겠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류로 체포한 물품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에서 살던 어떤 동식물이 국경선을 넘어서 한국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죠? 북한에서 잡혔던, 한국에서 잡혔던, 뭐 어제 넘어왔던, 그저께 넘어왔던 간에 하여튼 거기서 영내에서 잡혔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한국산으로 간주를 한다. 그리고 당해국 선박에 체포된 어획물, 기타 물품, 이런 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배가 이제 영해로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원산지는 한국 영해에서 그 고기는 뭐 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뭐 태평양 쪽에서 있다가 뭐 동해로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이동 방향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의 선박이 그것을 잡았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한국산으로 이렇게 판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설 상당히 어려운 한문인데,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를 뭐 정제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스팔트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여기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역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거지만, 바로 그 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해당국을 원산지로 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 자,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크게 완전 생산 물품, 그 다음에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 채소광을 수행한 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완전 생산 물품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판정이 애매할 경우는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로 원산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조 과정을 통해서 HS 코드에 3번과 상이한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3번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관세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물품을 이제 HS 코드에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호, 그죠? 소호, 그 다음에 세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4자리로 돼 있죠. 그래서 뭐 1002 또는 여기에 06 이렇게 돼 있다 되는데, 바로 1002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다. 이것은 국제 공통입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큰 분류라는 호가 4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가 2자리. 그래서 합하게 되면 6자리가 되죠, 그죠? 6자리. 이것은 이제 세계 공통이고,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또 상품을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제 해당 국가에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세 분류가 되는 것이죠. 좌우지간, 바로 이러한 것이 바뀔 때, 여기서 분류된 것이 바뀔 때,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 변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이제 HS 코드를 이제 기준을 하게 되면, HS 코드에서 이제 1002다. 그럼 이것은, 소라고,
품명을 보았을 때 이것은 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소는 종류가 무지무지가 많잖아요. 그죠? 들소, 젖소, 한우, 유구, 아주 굉장히 많고, 또 기능에 따라서 뭐, 씨바디용으로, 번식용으로 쓴 종우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도살용으로 쓰는 유구가 있게 되겠고,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1002번은 소를 말하는 것이고, 100206번은 종우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번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소, 이게 종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종우에는 또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젖소, 그죠? 젖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기를 생산하는 유구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크게는 전부 다 소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그 소에서 다시 또 종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그 종우가 젖소냐, 유구냐, 또 한우냐, 그래서 또 쭉쭉 나눠지게 되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또 번호가 또 나열이 되겠죠? 뭐 여기에 뭐 1000번이라든지, 뭐 2000번이라든지, 이렇게 또 세 분류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02, 06, 1000 하게 되면 이것은 뭐 젖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렇게 이것을 ATS 코드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6자리까지가 원래 물품이 어떤 변경을 가해가지고 다른 물품으로 이렇게 변했을 경우에 가령 뭐 양복을 만드는 양복제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 품명이 바뀌었을 때 그럴 경우는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 그러면 이제 각종 이제 원단을 이렇게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양복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원단하고 양복하고는 바로 이 코드 번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임가공을 수행한 나라가 바로 실질 변형을 수행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산 물품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원산지 표시를 그 나라로 하고 그것이 판정이 애매할 경우에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은 바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나 최소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환적 같은 거 있죠? 중개무역 같은 거 할 때 환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 경우는 전부 다 원산지 표시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밤이라든지 또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껍질만 벗겼다든지 밤 껍질을 벗겼다든지 또는 뭐 오렌지 같은 거 껍데기만 벗겼다. 그렇게 해도 그건 어떤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건 전혀 아니죠.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쌀을 볶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최소 가공만 수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원산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액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원액에 비례해서 어떤 물을 탔다. 가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금을 탔다든지 또는 뭐 설탕을 가미했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그러한 행위를 어떤 해당 국가에서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로서 이렇게 보면 어떤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각각의 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엔진 자체는 이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이것을 수행한 나라,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그러니까 이쪽 이제 부품 이런 것들도 개별 부품이지만 결국은 여기서 최종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양복을 수출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포장을 했다. 그러면 양복뿐만 아니라 여기에 양복을 포장한 포장지 자체도 전부 다 중국산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사전 판정제도 이런 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 촬영된 영화 필름은 미국 감독이 뭐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어떤 영화를 찍었다. 그러면 그 생산된 것은 필름의 촬영지는 뉴질랜드지만은 그것은 그 해당 감독이 있는 국적을 따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해당 감독이 미국인이다. 그러면 그 영화 필름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원산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 그런 사항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대상, 표시 대상은 전부 다 수입 신고 전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관계자료로 제출을 하고, 세관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지만이 통관이 된다는 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을 이제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합공고에 해당 물품으로서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이렇게 통합공고에 그러한 물품이 해당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수입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대상을 원산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즉 면제가 되는 것들은 과세 가격이 10만 원에 의한 물품. 그래서 여행객이 뭐 휴대를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데 그것에 원산지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다음에 우편물로 날라오는 것들, 그다음에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휴대품 같은 거, 이런 것도 결국 이제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요자가 이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재수출 조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용품으로 들어왔다든지, 또는 뭐 이삿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에서 직접 운송의 원칙이다. 프랑스에서 어떤 제품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 제품이 러시아를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봅시다.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바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쭉 경유를 하게 되면 이 사이에서 그 물품을 해체해가지고 원산지를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바로 직접 운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이 이제 환적이 된다든지, 환적이 되면 어차피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복합 운송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제 개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원래는 직접 운송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관 감시하에 이렇게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양육이 되었다가 다시 또 선적이 됐다면 그것들은 바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직접 운송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상치가 이루어진 물품,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역시 원산지 확인을 할 필요가 없겠고, 다음에 이제 원산지 판정 기준의 순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 두세 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곳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은 바로 일반 특례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통관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편익관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산지 확인 대상 물품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하고는 다르다. 원산지 확인 대상 물품은 바로 일반 특혜 관세 등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서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라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해당되는 제품에는 무조건 전부 다 원산지 표시를 해서 그것이 국내에 유통될 때 그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하는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무역법을 전부 다 우리가 또는 어느 세부적으로 또는 개괄적으로 또 살펴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그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승인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무역법 전체적으로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관세법 시간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